내년이면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40주년을 맞습니다. 지금 현재 홍콩 시위대는 39년 전 광주가 현재 자신들의 상황이라며 한국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광주 민주화 항쟁 기록물이 UN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은 시민들의 승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결국은 승리를 쟁취한 승리의 역사,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억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일부에서는 아직도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폄훼하고 그 역사를 왜곡하고 정신을 부인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가짜뉴스, 허위 정보들이 5.18 민주화 항쟁 관련해서 돌고 있고 그런 것들이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부산외대 인도학과 교수이시자 5.18 기념재단 이사를 맡고 계신 이광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 국민TV 스튜디오에는 처음 나오신 거죠? 국민TV는 처음 나왔습니다. 예전에 라디오는 잠깐 라디오,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저희 처음 나오셨으니까 어쨌든 우리 국민TV 시청자분들과 여기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조합원한테 인사 한 번만 해주시죠. 예. 예, 반갑습니다. 국민TV 같이 이제 새로운 미디어, 좋은 미디어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조합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광수 교수님은 이제 오늘 처음 뵙지만, 저도 처음 뵙어요, 사실은. 처음 뵙는데, 그 전에 많이 알고 있는 게 이분이 페북에서 스타세요. 사실 그래서, 과거에 정의당 당원이셨고, 예. 진보 정치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논평도 하시고, 그리고 또 정안정꾀라는 정치평론 책도 내셨어요. 그렇죠? 예. 얼마나 팔렸나요, 그거? 한국에서 책 팔린 게 2,000권 내외죠. 예, 아직 초판 1세 다 소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 평론 중에서도 좀 다른 독특한 그런 평가를 많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치 평론도 하시고, 특히 유명했던 게 예전에 이제 정의당 관련해서 대선 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결국 사과를 이끌어내셨잖아요. 임종석 실장이었죠. 우상호. 우상호 원내대표. 죄송합니다. 임종석 실장께 죄송하고요. 우상호 원내대표가 정의당에 대해서 약간 폄훼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까지 그 페이스북에 쓰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았고, 지금은 정의당을 탈당하시고 지금 강한 민주당 지지로 돌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임시로 지금 돌아서 있습니다. 그럼 정치적 성향이야 다 다양할 수 있으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자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왜곡은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모신 거예요. 그래서 5.18 기념재단 이사를 맡고 계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부산 외대라서 지금 부산에 살고 계시죠? 근데 고향은 광주. 고향이 광주고 인도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래서 부산 외대 인도학부. 역사학 전공. 거기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5.18 기념재단 이사는 어떻게 맡고 계시고 5.18 공항 관련해서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광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소위 5.18이 터졌는데 그때 이제 광주를 못 내려갔죠. 못 내려가고 그 뒤로 너무나 큰 이제 그쪽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소위 학출 노동자로서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게 이제 대세고 통일 운동을 한다거나 근데 그걸 못 하고 이제 유학을 갔어요. 공부를 해서 교수가 돼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 의도대로 공부를 마쳤고 교수가 됐습니다. 그 뒤로 이제 소위 부채의식 이걸 가지고 소위 이제 민주화 운동, 교수로서 할 수 있는 민주화 운동을 계속 해 나가다가 그 교수들의 가장 큰 민주 진보 단체가 이제 그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옛날 이름으로 민교협에 제가 공동의장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몇 년 전인데 공동의장으로 있을 때 5.18 재단에서 그 이제 몇몇 단체 이사를 위임을 하거든요. 부탁을 하거든요.
그때 민교협 측으로 이제 몫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선뜻 나서서 이건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사로 들어가서 3년 임기 마치고 다시 지금 연임 첫 하고 있는 중입니다. 5.18 기념재단 이사는 활동을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이제 5.18 기념재단은 이제 5.18에 대한 증언 받고 기록하고 그다음에 여러 이제 행사하고 교육하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 모든 것에 최종 의결 기구가 이제 이사회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컨퍼런스 같은 데서 참여하고요. 5.18을 많이 알리는 역할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데서 영어가 좀 되니까 해외 가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5.18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 5.18 재단 내에서 정책자문위원회 그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거를 지금 여쭤봤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국내에서 5.18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시고 이 왜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오셨고 가장 잘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모신 거고 그 전문성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왜곡들이 있고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일단 이런 그 5.18에 관련된 왜곡 정보, 뭐 가짜뉴스 이런 게 어떤 데에 주로 퍼져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게 유포가 되고 있는지 그 양태부터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크게 봐서는 이제 5.18 당시에 이제 그 북한군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 선무 방송, 그리고 선무 공작이 그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39년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이제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이제 없는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저는 이제 크게 중요한 게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제일로 중요한 게 왜 5.18을 이렇게 폭력적 사태가 난 것이 누구 때문이냐가 제일 그 왜곡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있는 것 같고요. 발포를 했는데, 시민 때문이냐, 아니면 그 도발을 한 계엄군 때문이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5.18 유공자들이 아주 뭐 공무원을 뭐 90%, 뭐 70%를 쓸어버린다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소위 고시생들 우리는 자리가 없는 게 5.18 유공자 때문이다. 뭐 이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이런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 허위 정보 5.18 관련된 그 허위 정보 가짜뉴스의 어떤 프레임을 보면은 이거는 하나는 북한군의 사주를 받았거나 북한군이 내려와서 직접 사람들을 선동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폭도다. 무장한 폭도들이라서 정부군이,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그렇게 강경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도하게 본인들이 한 것에 비해서 더 과도하게 지금 대접을 받고 있고 이런 뭐 공무원 가산점 이런 거를 가지고 공무원들을 싹쓸이 한다든지 막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씩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18의 도화선이 된 것이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새벽에 진주한 7공수여단 경비병들이 학생 출입을 통제를 하니까 학생들이 경비병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먼저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격을 학생들이 하기 시작하니까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준비를 해와서 그러니까 이 5.18이 격화되고 시위가 발발했다라는 주장이 이거를 전두환 씨가 2017년 전두환 회고록의 1권 390쪽에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이제 서로 객관적인 사실 충돌이 일어난 게 새벽이 아니고 10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12시를 기해서 5월 17일, 24시를 기해서 이제 계엄령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엄청나게 학생들을 많이 두드려 패고 잡아가고 뭐 소위 말해서 원산폭격 시키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약간의 서로 충돌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전남대학교가 유독 고시생들이 많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소위 전라도 사람들은 취업을 할 수가 없어서 고시생들이 유독 많은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 진주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미 소위
총학생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해산 도피하고 피난해서 다른 데로 가버린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고시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두드려 팼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많이 맞았는데 예, 예. 그 시각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게 10시 전남대 정문 앞이거든요. 예, 예. 무려 한 10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잡혀 있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연결될 수도 없고 조직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 학생들은 안에가 잡혀 있는 상태고 밖에서 나 들어가려면 못 들어오게 하니까 왜 못 들어가냐라고 이제 자꾸 이제 공수부대하고 이제 시비를 붙은 거죠. 그래서 공수부대가 이제 폭력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체포 위주로 그게 작전이 됐어요. 해산 위주가 해산이 아니라 체포로. 예. 그러면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망가고 했는데 그 근방에 그 당시에 신축 건물들이 많이 공사장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돌을 들어서 던지고 그게 또 전남대학교 정문 앞이 골목이 많습니다. 골목이 많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이 됐는데 독서실이 그렇게 많아요. 예, 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자취방 많고 해가지고 그 도망 다니는데 끝까지 와서 그 옥상에서 두드려 패가지고 뭐 머리가 깨졌다든가 뭐 이런 예들을 그 당시에 기자 나이갑 씨의 이제 그 기록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씨의 주장은 이거는 공수부대는 거기를 진정시키러 간 건데 학생들이 돌을 꺼내들고 공격을 하면서 시위가 격화되고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다라는 게 전두환 씨의 주장이지만 사실은 이미 접근 자체가 공수부대 자체가 체포 위주로 이건 해산, 뭐 소유를 진정시키거나 그러려는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을 체포하는 이런 과정에서 시위가 좀 이렇게 거친 몸싸움이 가고 그러면서 돌 주변에 있던 공사장에 있던 돌도 날아다니고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시위대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전두환 씨의 어떤 그런 의도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 회고록에는.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거. 집단 발포. 도대체 이제 그 전두환 씨는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발포를 지시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뭐 95년도였나요? 그때 당시에는 누가 발포를 했는지 이제 규명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끝이 났는데 이제 그 지만원 씨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시민들이 횡대로 서 있는 계엄군을 향해 갑자기 장갑차를 돌진해 오는 그런 상황에서 당황한 장갑차 대장이 기관총을 하늘로 이렇게 발사된 사격이었고 여기에 이제 시민들이 장갑차를 몰고 오니까 여기에 맞서서 공수부대원들이 이제 뭐 발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장갑차를 탈취를 해서 밀고 들어오니까 이거는 무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게 이 지만원 씨의 주장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진실이 뭔가요? 장갑차는 지금도 사실은 밝혀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광주 그 당시에는 아시아 자동차 공장, 지금 기아 자동차 공장이 이제 군수품을 만드는 이제 그 소위 방위업체였는데 5월 20일 날 장갑차가 소위 말해서 다운표를 치고 탈취가 됩니다. 탈취가 되는데 누가 탈취했는지는 잘 알 수가 아직도 없어요. 확인이 안 된 몇몇 분들은 그건 이제 공수부대가 민간인 복장을 하고 가서 탈취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왜냐하면 공수부대 아니면 그 신형 장갑차를 몰 수가 없다. 그러게요. 그럼 무슨 자전거도 아니고 이게. 근데 또 이제 일부에서는 근데 아직도 내가 몰았다는 사람이 나오지가 않아요. 전부가 그때 추정을 하기로 한 4대 정도 풀린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몰 수 있는 거다. 뭐 어찌됐든지 간에 느닷없이 5월 20일이 이제 참다 못해서 이제 택시하고 버스하고 이제 전부 다 금남로로 해서 도청 앞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반대쪽 옆쪽 노동청 쪽에서 장갑차가 한 대 느닷없이 튀어나와요. 왜 거기서 장갑차 튀어나오는지는 모르죠. 그 튀어나오면서 장갑차가 그러니까 기획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이제 시민군이 이제 몰고 오다가 운전 미숙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동청이 아니라 저쪽에 이제 충남로 일가 입구 쪽에서 오다가 노동청으로 이제 가버렸는데 그쪽으로 가면서 운전이 서툴렀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장갑차를 이제
그 소위 이제 후진을 하다가 공수부대가 후진을 하다가 처음에 이 사람들이 주장은 장갑차가 군인을 쳐 죽였다 그러겠는데 후진을 하다가 잘못해서 뒤에는 무전이 안 돼가지고 지키고 있던 그 군인이 깔렸어요. 깔렸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그 시민이 모은 그 장갑차에 이제 그 깔려 죽였다고 했는데 양심 선언이 나왔어요. 김경남 목사라고 하는 분이 김경남 목사 어제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진압군 계엄군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양심 선언을 하는데 그 장갑차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후진을 하다가 사고로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버스하고 장갑차가 오니까 발포는 그건 한 것이다. 한 것은 이제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하늘에 쌌든 어디에 쌌든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뒤로 이루어진 세 차례 이루어지거든요. 집단 조준 사격이죠. 조준 사격.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하늘에 쏜 것이 아니고 조준 사격을 해서 시민들을 이제 비무장 시민들을 조준 사격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제일 높은 건물 이제 관광호텔 건물에 7층짜리 이제 올라가 가지고 그 조준경이라고 합니까? 그것까지 4인 1조가 돼서 골목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다 쐈어요. 조준 사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격수 소위 말하는 저격수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총을 쐈다고요? 이건 확인이 된 건가요? 확인된 겁니다. 확인된 겁니다. 그건 증언이 나왔어요. 그 병사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적십자병원에 그 이제 헌혈하고 나온 여학생도 쏴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그 조준 사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발포로 해서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우연히 벌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1일 상황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기들은 이제 21일에서 장갑차 때문에 이제 뭐 시민군들이 밀려오니까 이제 자위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20일 날 이미 발포가 이루어집니다. 광주역에서요. 그 하루 전날. 그러니까 전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반적으로 금남로에서 집단 사격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전날에 이미 광주역에서 있었다. 광주역에서 이제 시민들이 엄청나게 광주역 쪽으로 이제 몰리니까 그 전남대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니까 최세창 삼공수 여단장이 실탄을 나눠주면서 병사들한테 실탄을 나눠주면서 될 수 있으면 발포를 하지 않되 위험 상황에 나오면 알아서 해라.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발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명이 죽습니다. 이미 광주역에서도 4명이 죽었어요. 광주역에서 4명이 그게 최초로 죽은 거예요. 최초로 죽은 건 거의 이제 그 앞에 맞아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건 발포는 아니고요. 발포는 아니고. 그래서 발포로 인해서 4명이 죽고 그 시체들을 들고 이제 금남로로 이제 가고 버스가 이제 몰고 가고 해서 이제 이미 발포는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은 지만원 씨는 어쨌든 뭐 누가 몰았든 아이가 이제 공수부대 쪽으로 장갑차가 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낀 그 뭐 지휘관이 하늘을 대고 일종의 경고 사격을 하는 건데 그게 경고 사격이 있으면서 격화되면서 사람에까지 우연히 맞은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증언이나 정황 증거들이 나온 거는 우연히 경고 사격이 아니라 아예 조준 사격, 사람들을 정확하게 사살하기 위한 조준 사격이 있었고 심지어는 근처 빌딩의 7층에 올라가서 4인 1조로 저격수들이 올라가서 조준 사격까지 한 것이 증언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천지 차이네요. 그러니까 조준 사격을 했다라는 거는 사람의 살상할 의도가 있었다는 거고 우연히 이렇게 맞아서 총에 맞은 거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예전에 과거의 논란이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런 뭐 잘못된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두환 씨가 광주의 이 5.18 이 항쟁 그 학살이죠. 일종의 학살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전두환 씨 주장은 자기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광주에서는 독자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자신의 명령이 하달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런 거를 회고록에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디까지 지금 확인이 된 겁니까? 전두환이
학살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만 있으면 그건 이제 새로운 이제 기소가 돼서 그건 이제 지난번에 무기징역을 받았으니까 내라는 모처로 지금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요. 증거는 정황상만 나오지. 그래서 이제 지난 뭐 한 2달 전에 제가 스위스 제네바까지 가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찾아보고 했는데도 마땅한 증거가 안 나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재단에서 대통령한테 그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거나 혹은 그 즈음에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기밀 문서 해제된 문서를 좀 달라, 좀 요청을 좀 해라. 예. 아르헨티나나 뭐 몇 개 중남미에 있는 국가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규명이 밝혀졌는데 우리도 지금 정부에서 열심히 외교탄으로 도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두환이가 했다고 하는 것은 없는데 전두환이가 말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나는 거기에 전혀 우리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전혀 그거 아닙니다. 다 밝혀진 게 광주 출신, 광주 일고 출신 홍석률 대령이라는 사람에게 근데 고향이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특수조 해서 이제 그 전부 다 보안사 사령관으로서 그 정보를 좀 얻었다는 것이 좀 나오고요. 그러니까 정보 요원을 투입을 시킨 건가요? 그러니까? 예, 정보 요원 투입됐고 그 투입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편의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편의대는 또 다른 거고 정보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다. 광주 시내에서. 그러니까 시위대들 중간에 시민으로 위장한 군인들이 이미 정보를 수집하면서 그것들이 다 그 전두환 씨에게까지 보고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민을 위장한 편의대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식 군인들이 그 최혜섭 준장, 그다음에 뭐 홍성률 대령 뭐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파견이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전두환으로 이제 넘어갔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를 보안사령관 소속이니까 보안사령관 회가 있으니까. 전부 다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발포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안 나오지만 자기가 말하는 근거로 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발포 명령은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다. 누가 내렸는지는 하지만은 전두환 씨가 당시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완전히 그 정권을 장악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군인들이 직접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고 그런 거는 당연히 전두환 씨한테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모든 상황이 소위 말하는 언더 컨트롤 상황에서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제 지금 딱 트리거를 땡길 수가 없어서 지금 저거 하는데 이면표 준장인가요? 그 전교사의 이제 그 장군인데 이분이 증언을 한 것에 따르면 이제 광주 비행장에 헬리콥터 타고 와서 전두환이 사인이 들어간 서류가 정호용 특전사 사령관한테 넘어갔는데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저기에 좀 그 진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수습을 하게 했던가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것이 자기는 봤다고 하는데 뭐 마땅한 증거는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건 이제 뒤져보면 이제 헬리콥터가 몇 시에 떴는지 이런 거 전부 뒤져보면 이제 나오죠. 최근에 그건 이제 비슷비슷한 것은 나오곤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호용 특전사령관이 친필 메모, 그러니까 당시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 직접 왔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뭐 직접 왔다라는 주장도 있지만은 그거는 확인이 안 되지만은 여기에서 이 증언으로 지금 나온 것은 정호용이 친필 메모를 가지고 와서 전두환의 의사를 전달을 했다 광주에. 그래서 빨리 좀 수습 좀 해라. 이게 뭐냐 지금 상황이 그런 거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비행기가 뜨고 내린 그 헬리콥터가 뜨고 내린 기록을 보니 상당히 유사하게 일치했다. 이런 것까지 나온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진짜로 너무 널리 퍼져 있고 이게 저는 가장 악질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를 했다. 폭도다, 이거는. 북한군이 일으킨 폭도다라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제 주로 지만원 씨. 지만원 씨가 이거를 하고 그 증거로 내민 게 뭐 소위 말해서 북한 군인들 얼굴
이 남한 당시에, 그러니까 남한의 광주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과 비교를 해보니 똑같은 사람이 많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네이밍을, 이름을 붙이기를 제1광수, 제2광수, 그래서 뭐 20광수 막 이런 식으로 붙였어요. 근데 이게 법원에서는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긴 하지만은 조금 더 이거를 이게 흔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진짜로. 여기저기 검색만 좀만 해봐도. 예. 너무 잘못된 것이 많으니까 요거를 뭐가 문제인지 한번 쫙 짚어주시죠. 그 지난번 영화 김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와서 예. 그걸 보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뭐 40살 차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 뭐 10살 먹은 애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얼굴만 보면 이렇게 이제 결부시켜서 광수라고 했는데, 그 광수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광주에서 수상한 사람이랍니다. 아, 그런가요? 저희 뭐지 런닝맨에 나온 이광수 씨, 이광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군요. 제 이름도 이광수인데 이제 그런 정도의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오각형도 그리고 뭐 화살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면 사람들이 과학의 힘에 이렇게 현혹되는 수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애시당초에는 지만원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것은 상상을 전두환이조차도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약에 북한군이 내려왔다, 그게 처음에는 300명 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엔 또 이제 500명 설이 있다가 600명 설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군이 많이 내려왔다면, 혹은 여기에 고첩으로 있었다면, 그 말은 아니고 내려왔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보안사령관, 그 당시에 계엄사령관 뭐 따로 있지만, 보안사령관 최종 책임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이도 그걸 이제 부인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말을 바꿔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전두환이도 곧 이제 자기도 직감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말을 바꿨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고작 하는 게, 북한이 내려온다. 광주에서 이렇게 난리가 나면 북한이 내려오니까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런 이야기나. 그리고 이제 독침 사건이 있어요. 도청 지켰던 사람, 이제 저걸 이제 독침을 하고 누가 이제 가버렸죠. 죽었죠. 그러니까 이건 북한군이 와서 한 거다. 요런 북한군의 수법이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건데, 느닷없이 한 뭐 몇 년 안 되죠. 지만원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뭘로 연결이 되냐면, 이런 가짜 뉴스까지 저도 봤어요. 이제 검색을 하다가, 그 장성 비하 쪽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무슨 전남 무슨 뭐 이상한 미디어의 무슨 뭐 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버스로 몇 대가 왔는데 한 300명 정도가 왔는데, 자기는 처음에 연고대생들이 왔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일렬로 해가지고 버스를 틀더니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가더라. 이게 북한군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 가서 장갑차를 탈취했다라는 서사로 이어지는 거죠.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해해지는데, 또 이쪽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게 소위 말해서 민간인 복장하나 편의되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애시당초에 그런 거 없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시당초에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300명이 어떻게 모여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만원 이야기는 600명이 전부 다 이제 발포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21일 발포하기 전부터 이제 광주 경찰서, 화순 단광, 뭐 장성 뭐 이런 데 이제 가가지고 무기를 탈취를 했다. 이제 그 600명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자체는 이제 숫자 자체가 그 44개소가 이제 털려야 되는데, 그러면 북한군이 적게는 이제 그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시대들이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몇 명이 가가지고 가니까 그냥 문 열어주고 혹은 그냥 다 가버렸고, 이제 그래서 무기를 가져왔던 것 뿐이지, 탈취하고 거기서 막 교전이 일어나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과거에 팩트 자체가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숫자를 덧붙여내고, 과학, 이제 컴퓨터 그래픽 이렇게 이제 덧붙이면서 자꾸 이제 그렇게 말도 광수하는 식으로 좀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단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금 5.18에 관련돼서 공식 조사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1980년에 이미 그러니까 그 전두환 정권 때부터 있었고 그 이후에도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할 거 없이 그건 검찰에서도 했고 뭐 안기부에서도 했고 여러 기관에서 다 했는데 한 번도 북한군이 있었다는 내용이 한 번도 그 공식 보고서에 나온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자기는 자기가 광수가 된 줄 모르죠. 예. 내가 사진 찍혔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다 이제 5.18 기록관에 사진들이 있는 보니까 이게 자기가 걸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소송을 걸었죠. 그리고 저희 재단이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소송을 도와줘서 걸어가지고 지금 지난 5월 달에 한번 1억 800인가요? 1억 400인가? 그러니까 그거 내고 이번에 9월 달에도 또 1억 얼마 내고 이제 그 이제 명예훼손으로 그냥 이제 하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제 혹시 나도 있을까 해서 가보면 자기하고 결부된 사람이 600명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뭐 몇 억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좀 조용하기는 해요. 아, 최근에는 그래도 돈이 떨어졌구나. 돈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정말 악질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그래서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색깔론을 더 씌우기 위한 거예요. 빨갱이들의 폭동이었다라는 그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군이 했지만 이거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법원에서도 심지어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정지은 것이라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헬기 사격을 했다 안 했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이게 아주 본질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제 그 좀 악의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5.18 유공자가 공무원은 싹쓸이하고 있다. 유공자 가산점을 받아서 이게 또 젊은 층에 굉장히 좀 강하게 소위 말해서 어필을 하는 이유가 취업이 안 되는데 5.18 유공자 가족들만 뭔가 굉장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소위 그 젊은 층에 굉장히 파고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뉴스톱이 제가 뉴스톱이란 매체의 대표인데 이런 걸 팩트체크 사실이 아니라고 팩트체크를 한 적도 있어요.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진짜 전문가 이광수 교수님이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이런 건 어떤 소문이 나고 있고 뭐가 사실이 아닌지 좀 밝혀주시죠. 그 이제 그 주로 이제 공시생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옛날에 고시촌 서울 신림동 이쪽에 이제 주로 그 많이 뿌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이렇게 공시가 잘 안 되냐 그 이야기를 그쪽에다가 이제 괴담이 뿌려지는 게 70% 혹은 어떤 경우는 90%를 그 5.18 유공자들이 가산점을 받아서 쓸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돈을 몇 백억, 몇 십억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면 2010년대 몇 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조사를 해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게 살고 있어요. 5.18 유공자들이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이제 국가 유공자로 10%의 가산점은 있어요. 그 제도 자체가.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한 10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독립유공자, 우리 독립운동 했던 순국지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이제 전쟁 때 싸웠던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이제 뭐 6.25 참전자 뭐 다 있겠죠. 4.19 혁명 사망자, 부상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재해 사망, 군경 뭐 이런 걸 통틀어서 똑같이 이게 들어갑니다. 5.18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국가보훈처에서 매달 통계를 내요. 그래서 이달에 보훈 대상자가 몇 명이고 이런 거를 제가 조금만 왜냐면 제가 이 기사를 썼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7년 2월에 제가 이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당시에 국가 유공자 수가 64만 2,507명이었어요. 그리고 유족은 21만 1,205명. 그래서 총 보훈 대상이 85만 3,712명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훈 대상은 4,264명.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5만 명이 보훈 대상이었는데 그 중에서 5.18 관련된 민주화운동 관련된 보훈 대상은 4,26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훈자의 0.5%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어떤 그 보훈자들이 있느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 전상, 순직, 공상, 군경. 뭐 이를테면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일 업무상으로 이제 사망을 하신 분들, 4.19 혁명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뭐 참전 유공자 이런 분들도 다 국가 유공자고요. 전체 퍼센테이지 0.5%밖에 안 됩니다. 5.18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5.18을 악의적으로 폄훼를 하고 5.18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려는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가산, 5.18이라고 더 뭐 20%, 30점, 뭐 30% 그 공무원 가산점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주어지고 그 퍼센테이지도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싹쓸이라는 거. 사실 이 4,000명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의 대부분은 당시에 그 후유증을 겪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을 보시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광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이셨는데 지금 이제 환갑 넘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환갑 넘으신 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 허위 정보들이 지금 많이 유포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가짜라는 거를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 오늘 여기가 언급된 거. 그러면 저희 방송을 유튜브 클립을 보여주십시오. 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또 5.18 기념재단에 가보면은 자세하게 어떤 것들이 왜곡되어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거를 근데 이 유튜브, 특히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거 보실 때마다 좀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이제 뭐 전문 이쪽의 전문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재단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제 네이버나 다음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제가 봐도 긴가민가 할 정도로 절묘하게 잘 만든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만원 같은 경우는 아주 촌스럽게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는데 사람들은 그쪽이 많이 현혹이 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도 현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팩트 같이 보이는 게 있는데 찾아보면 가짜 뉴스입니다.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한 7대3 정도로 8대2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8 무슨 유공자 이렇게 찍어보면 한 컨텐츠 8개 정도가 유튜브입니다. 전부 다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재단에서도 그렇고 이제 유튜브나 구글이나 해서 좀 방송을 방송이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좀 제재를 좀 시켜다오. 그러니까 올리지 말아다오 해도 127건인가를 방송심의위원회가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걸 구글하고 유튜브가 한 건도 받아주지를 않아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이 저보다 훨씬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고요. 다른 장치가 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방송국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5.18 기념재단에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미디어를 통해서 좀 더 재밌고 좀 더 쉽고 하는 식으로 본격적으로 알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방송법에 의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에 근거해서 잘못된 콘텐츠, 왜곡된 콘텐츠에 대해서 뭐 경고나 제재나 주의를 할 수가 있는데 유튜브에 있는 거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그 유튜브라는 채널에 플랫폼에 개인들이 그냥 올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방송법에 해당이 안 돼서 국가에서 뭐 이거 내려라 올려라 할 수는 없고, 말씀하셨듯이 구글 측에 요청을 해서 내리게 할 수 있는데 구글 측은 역사적 해석의 문제에서는 자기들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게 구글의 원칙이고, 다만 왜곡에서도 혐오 발언, 뭐 이를테면 나치를 찬양한다든지 뭐 인종차별 문제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뭐 이제 내릴 수가 있던데, 이거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에요. 그래서 좀 더 왜곡된 것들이 현존하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왜곡된 컨텐츠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저희 국민TV 아니면 뭐 5.18 기념재단에서 만든 이런 컨텐츠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추천도 해주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공유도 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왜곡된 잘못된 정보를 줄여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렇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교수님, 그 이사님, 긴 시간 동안 방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5.18 관련해서 뭐가 있으면은 또 나와 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합원 또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5.18 기념재단 이사 두산외대 이광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